자, 이번 강의는요, 메인보드 수리 실전 과정 제3강입니다. 실장 상태에서 FET 속성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리 입고된 제품은 메인보드 그 CPU 전원부 고장으로 입고된 제품입니다. 전번 강의에서도 우리가 한번 CPU 고장 부분에 대해서 점검부터 수리 과정까지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이번에도 이제 그 CPU 전원부 불량인데 우리가 빨리 그 불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특히 여름철에 이 메인보드, 즉 데스크탑의 메인보드 고장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름철에 좀 고장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왜냐면 여름에는 이제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량이 좀 많이 나는 편이죠. 특히 이제 그 컴퓨터라는 제품은 반도체로 이루어진 건데 특히 이제 열과 그 습도, 먼지 이런 것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쿨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우리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는 부의 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반도체는 감소를 해요. 저항이 감소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전류를 많이 흘릴 수가 있다. 전류를 많이 흘린다는 얘기는 열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고장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도 이제 데스크탑을 쓰면은 쿨러라든가 CPU 쿨러, 그래픽카드 쿨러, 뭐 본체 쪽의 케이스의 쿨러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이제 방치해 뒀다가 쿨링 시스템이 정지를 해보니까 내부의 열이 더 많이 급속하게 상승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자는 부의 온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급격히 감소가 됩니다. 그럼 저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지 V다. 그죠? 그럼 뭡니까? 저항, R분지 V다 보니까 저항은, 그죠? 전류는 저항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저항에 비례하다 보니까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 엄청 흐르겠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고장이 좀 많이 여름철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고장 유형을 보면 메인보드도 저가인 메인보드와 고가인 메인보드가 있죠. 차이는 뭐냐면 물론 뭐 설계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구성되는 소자들이 전원 소자, R, L, C 이런 부품들이 소자들이 저가를 썼냐 고가를 썼냐, 퀄리티 있는 제품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부품의 수명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고가보다는 저가의 제품들이 많이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도 저가 제품들이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고장 중에서도 CPU 전원부 고장이 많아요. 그 전원부 고장. 전원을 넣으면은 뭐 팬이 돌다 섰다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불량이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 물론 파워 불량도 있겠지만은 파워가 정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린다면 CPU 전원부 고장이 좀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파워 서플라이는 보통 우리가 220V 전원 인가하게 되면은, 그죠? 인가하게 되면 스탠바이 전압이 나오지만은 파원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나오는 전압이 5V, 12V, 3.3V, 마이너스 12V 파원 전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메인보드에 쓰는 뭐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PC, 그래픽 카드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든 칩들이 5V, 12V, 3.3V를 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쓰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스위칭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CPU도 마찬가지죠. CPU는 보통 2V 미만이 제공되는데 사용되는데 CPU는 나름대로 VID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VID 값에 의해서 나는 얼마의 전압이 필요한 CPU야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원부 쪽에 스위칭부에 알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CPU 전원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PWM, 드라이버 IC, FET, LC 필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CPU가 VID 값을 PWM에 전달하게 되면 그 VID 값을 가지고 CPU가 원하는 전압을 스위칭, 그죠?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CPU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공급을 해주는데
CPU 전압은 뭐 2V 미만으로서 작지만 전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4페이지다, 8페이지다, 12페이지다 하는 얘기 들었죠. 그런 건 뭐냐면 단상 전원부, 만약에 10페이지다라고 예를 들자면 단상 전원부를 10개로 병렬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죠? 건전지 1.5V를 10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됐어요? 전압은 1.5V예요. 하지만 전류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CPU 전원부도 이렇게 단상 전원부를 병렬로 연결해서 뭐 4페이지냐 뭐 8페이지냐 12페이지, 요즘 나오는 이제 그 기가바이트 제390 보드는 보통 12페이지 전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CPU 성능이 굉장히 좋죠. 뭐 아주 굉장히 뭐 그 고출력의 어떤, 그죠? 고사양의 어떤 그 동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한테 필요한 그 전류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원부가 그런 식으로 단상 전원부가 더 많이 연결돼서 충분한 전류를 공급해주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CPU 전원부 고장이 많은 겁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이 CPU 전원부 고장이 많아요. 뭐 메인보드, 데스크탑 메인보드 동작 원리나, 그죠? 그 노트북 메인보드 동작 원리나 같아요. 단 노트북은 뭡니까? 그죠? 뭐 그 모니터를 하기 위한, 그죠? 모니터를 하기 위한 모니터 그 관련 그 부품들이 붙어 있는 거죠, 같이. 그죠? 그래서 이런 분량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런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메인보드에 사용되는 FET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고가 메인보드에서 상당히 그 퀄리티 있는 제품을 쓰고요. 저가에서는 좀 퀄리티가 낮은 제품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FET에 사용되는 적용되는 FET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 메인보드에 쓰는 FET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ET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기전자 기초 이론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FET의 구조 및 동작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죠? 우리가 뭡니까? 양부 판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FET에 적용된 FET는, 메인보드에 적용된 FET는 주로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고가와 저가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CPU 쪽에 전원부 쪽에 분량이 많다고 그랬죠. CPU 전원부는 어떻게 동작되는가? 물론 전번 강의에서 아주 제너럴하게 여러분들한테 터치를 해드렸지만, 이번에는 좀 CPU 전원부에 대한 동작 원리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서 전원부가 CPU VID 값을 전달해 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CPU가 전원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는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장 수리나 점검을 위해서 디지털 테스터기는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적색 리드봉과 흑색 리드봉을 두 개 양손에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떤 측정할 때는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리드봉을 좀 개선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좀 측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지구관리 팁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실장 상태에서, 그죠? 실장 상태에서 FET 양부 판별법 및, 그죠? 분량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패턴 손상 없이 디솔더링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인보드에서 많이 쓰는 것은 디팩 타입과 피팩 타입을 많이 써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초보자들은 양부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죠? PCB에 우리가 실장되어 있는 FET를, 그죠? 뭐 열풍기나 인두기를 떼어가지고 양부 판별하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는 특히 이제 소스하고 게이트 쪽에 패턴은 좀 가느다라요. 드레인은 좀 패턴이 넓고, 왜냐면 이제 패턴이 넓은 것은 FET에 보면은 드레인 쪽 붙이는 게 날개가 하나 약간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방열판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PCB 패턴도 동판도 좀 넓죠. 동판이 넓은 것도 한 방열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패턴이 넓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VCC하고 그라운드 쪽 패턴들은 좀 넓고 나머지는 좀 실 패턴들이 많은데, 이걸 잘못되게 되면 실 패턴들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짬파선으로 이은되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초보자들도 이거를 실장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디펙 타입,
그 다음에 피백 타입은 좀 요즘 이제 그 디펙 타입은 저가 보드에 많이 쓰지만 고가 보드에서는 피백 타입 RDS FET라고 그래가지고 그 드레인과 소스의 저항값이 좀 요건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죠? 디펙 타입 뭡니까? 드레인과 RDS 값이 좀 높아요. 얘 피백 타입에 비해서. 그래서 피백 타입은 좀 모양이 틀립니다. 생소한 부분도 여러분들 있을 것 같아서 피백 타입은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 어떻게 양구 판매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뭐 피팩 타입이든 디팩 타입이든 난 도저히 이거 좀 띄는 게 열풍기로도 그렇고 띄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 뭐 전번 강의에서도 여러 언급을 좀 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언급을 해 드릴게요. SMD 리무벌 킷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제가 피팩 타입을 한번 띄는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수 아무래도 이 납인데 그죠? 온도를 갖다 우리가 실락 같은 경우는 온도를 가하면은 조금 있으면 식어버리는데 얘는 일정 기간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SMD 소자 탈거할 때는 아주 짱이죠. 단 뭐냐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좀 단점이지만 요걸 좀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그 디펙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레인 게이트 소스가 있는데 탈거 시 패턴 손상 없이 어떻게 우리가 디솔더링을 할 것이냐 그죠? 불량 난 것은 어차피 떼야 되잖아 그죠? 새 걸로 갈기 위해서 패턴 손상 없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입고된 제품은 CPU 전원부 고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220V 전원을 인가하고 파원 스위치를 눌렀을 때 CPU 핀이 돌다가 멈췄다 반복하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핀하고 24핀을 뺐다가 24핀만 꽂아하고 작동을 시켜도 계속 그 똑같은 증상으로 반복되는 그런 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되냐면은 작동을 시켰는데 이 팬이 돌다 말다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즉 파워 서플라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메인보드도 2차 측이라는 얘기죠. 2차 측 그죠? 2차 측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피드백 회로가 동작돼서 그죠? 우리가 2차 전압을 뭐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아니면 출력을 안 나오게 할 수 있죠.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모니터 수리를 많이 하니까 립스보드 쪽에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SMPS 쪽에 모니터 SMPS 쪽은 우리가 5개 그 단계를 가지고 있죠. 첫 단계가 뭡니까? 그 EMI 필터 그죠? EMI 필터가 1단계고 EMI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1차 정류를 하게 되죠.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1차 정류를 합니다. 1차 정류란 내용을 같이 쓰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3단계 스위칭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SMPS는 그죠? 스위칭 모드다 보니까 그래서 스위칭 단계를 거쳐 스위칭을 해서 그죠? 4단계가 뭐냐면은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2차 정류를 하게 되죠. 그럼 5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피드백 단계입니다. 항상 2차 측의 전압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항상 있어요. 그죠? 그래서 2차 측의 어떤 출력 전압 변동이 된다 그러면은 그죠? 그걸 감지해서 그 피드백 혈의 중심 소자는 뭐라고 그랬죠? 션트 레귤레이터 TL432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터 커플러라고 그랬죠? 걔가 감시해서 그 내용을 그죠? 전류의 변화량을 어디 주냐면 바로 스위칭 부에 PWM의 피드백으로 전달하게 되면 그 PWM 판단을 해서 2차 측에 전압이 많이 나오네. 펄스 발진을 줄여. 조금 나오네. 펄스 발진 눌려. 2차 측 어디 쇼트가 됐구나. 그래 펄스 발진 끊어. 해가지고 2차 측이 전압이 안 나오는 그런 건데 여기도 파워 서플라이 측면에 봤을 땐 메인보드가 2차 측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가 쇼트가 났다는 얘기죠. 쇼트가 났다 보니까 전원이 들어갔다 끊어졌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런 현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립스보드 쪽하고 약간의 그 방식이 모니터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TV 쪽이라든가 아니면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스탠바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220V만 인가하게 되면 오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스탠바이 전압하고 파워온 전압이만 나오다가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죠?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팬이 멈췄다가 뭐 돌다가 멈췄다 도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게 뭐냐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어느 쪽에 쇼트가 났겠구나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장 수리는 먼저 예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라고 했죠?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로 측정해서 제대로 그죠? 피지구 파워구 시그널이 OK 떨어지면서 각 장치들이 5V, 12V, 3.3V, 마이너스 12V 제대로 나오나를 점검하라고 그랬죠. 얘가 정상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바로 어딘가에 쇼트가 됐다. 그래서 피드백 회로가 동작이 돼서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약간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전원을 넣었어요. 돌다 말다 이렇게 증상이 생기죠. 어디가 쇼트, 피드백 회로가 파워 서플라이가 봤을 때 2차 측에 어디가 쇼트가 되니까 피드백 회로가 동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죠? 계속 이런 증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차단하고, 그죠? CPU하고, CPU 전용 그 커넥터하고 24핀 메인 커넥터를 뺀 상황에서 24핀 커넥터, 메인 커넥터만 꽂고 작동을 한번 시켜봤어요. 이건 이제 고가에서 이렇게 그 파워 스위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좋은 거는 이렇게 있는 것도 장착돼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판단하기 뭐냐면 어디 쇼트가 났구나. 이제 추적 60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 CPU 전원부 쪽부터 점검을 하라고 그랬죠. 왜냐면 이 부분이 많은 고장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죠? 많이 고장을 일으켜요. 예전에는 말이죠. 여기 지금 노스브리지 칩셋이라고 있었어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CPU가 접불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 부분이. 근데 요즘 나오는 건 노스브리지가 없죠. 왜냐면 CPU 안에 노스브리지 장착된 DMI라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다이렉트 메디어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노스브리지가 하나의 그 없앰으로써 이 버퍼링 단계를 줄였다. 즉 CPU가 웨이팅 단계를 줄임으로 인해서 속도가 컴퓨터 성능이 향상이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옛날에는 노스브리지 불량이 있으면은 우리가 CPU 접불 테스트 하면 이 접불로 나와요. 이게 얘하고 노스브리지하고 이 소켓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소켓이 불량이다 해가지고 뭐 띄고 다시 붙이면 또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불량이 났는데 모르고 말이죠. 이런 그 우리 그 작업도 좀 옛날에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를 한번 실제 녹화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옛날 메인보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노스브리지라는 게 이렇게 있죠. 여기 있고 요즘 나온 이제 메인보드들 보면 요 노스브리지가 없어요. 얘하고 비교해 보면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여기가.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불량도 많았어요. 이게 BJ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젖불이 많이 냉납이 많이 납니다. 이게 여기 지금 히트싱크 방열판이 덮여 씌워졌는데 얘가 불량이 나면 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소켓이 불량인 거로 나온다고요. 어떤 때는 이 노스브리지가 이 냉납이 나게 되면 얘가 불량으로 나와요.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이제 그 젖불 테스터기가 있는데 요걸 이렇게 장착해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불량으로 나온단 말이죠. 요걸 우리가 장착을 해는 거예요. 이렇게 장착을 해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착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불이 꺼진다. 불이 꺼진 부분이 있다. 그죠? 꺼진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 젖불이다 해가지고 이 소켓만 우리가 가끔 문제를 삼았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요 노스브리지가 젖불이 냉남이 나더라도 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죠? 네, 이 노스브리지는 뭐예요? CPU하고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관리하는 그죠? 데이터 컨트롤하고 데이터 성순이라는 그런 칩을 관리하는 칩이잖아요. 얘가 문제가 돼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메인보드 고장이 많이 줄어든 게 뭐냐면 이제 신형 메인보드에서는 지금 이제 노스브리지라는 칩이 없어지고 여기 이제 CPU에 이제 그 노스브리지가 들어간 이제 DMI 기술을 적용하다 보니까 불량이 많이 줄었는데 아직까지도 뭐냐면 이런 CPU 쪽에 이런 불량들이 많아요. CPU 쪽. 왜냐면 이제 12V를 받아서 스위칭을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도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걷는 사람 관절이 망가지듯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를 좀 고가보드 좀 퀄리티 있는 부분 쓴 이런 고가보드 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점검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요즘에 와서는 이제 메인보드 고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예.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장 내용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CPU 전원부 쪽에 중심 소자는 뭐라고 그랬죠? PWM 드라이버 IC, 그 다음에 FET, LC 필터인데, 중심 소자가 FET인데, FET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이 강의를 이제 기초 강의를 안 들으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FET의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T는 우리가 모스펫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모스펫. 그죠? 모스펫, 그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다이오드에서 한국말로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다. 그죠? 그래서 TR과는 역할이 많이 TR과는 좀 구조가 틀리죠. 그죠? TR은 전류로 다 제어하지만은 그죠? FET는 전개, 그죠? 전기장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전개 효과라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약칭을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TR은 다 알고 계시죠? 트랜지스터는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라는 세 개 단자를 갖고 있지만 FET는 그죠? FET는 드레인, 게이트, 소스라는 단자를 갖고 있어요. 뭐 TR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TR의 컬렉터가 드레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에미터가 소스 역할을 하는 거고 베이스가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TR과 FET 두 개 다 우리가 전류를 흘리려면 그죠? FET는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줘야 되는 거고 TR은 그죠? 베이스에다가 어떤 신호를 줘야 전기를 흘릴 수가 있다. 그래서 FET와 우리가 TR은 사용자가 어떤 제어를 하게 되면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제 뭐 증폭용보다는 이제 스위칭 용도로 많이 쓰죠. 그죠? 스위칭 용도로. 하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쓰는 뭐 앰프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증폭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위칭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TR도 보면은 NPN형 TR하고 PNP형 TR 있죠. 전류 흐르는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NPN형과 PNP는. 이 FET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N채널 FET하고 P채널 FET가 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R과 FET는 동작하는 원리가 좀 틀려요. 그죠? 동작하는 원리라. 그래서 FET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N채널, P채널 하는 것은 뭐냐면 소스하고 드레인으로 다니는 어떤 길을 갖다 채널이라고 그런다. 채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모양은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P팩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SOIC 8핀 타입과 그죠? D팩 타입의 다리가 이제 이 세 개 나와 있는 요런 이제 타입을 많이 쓰죠. 요렇게 SOT 323 타입의 요런 FET도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스위칭 다이오드 아닙니까? TR 아닙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뭘 보라 그랬죠? 우리가 기판에 PCB 기판에 솔다 마스크 잉크로 칠해준 이 소자 그죠? 소자 표기명을 보고 그죠? 생각을 하라. 그죠? 이게 다이오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표기명이 U로 돼 있을 거란 말이죠. IC는 U자로 표시가 돼 있고요. 다이오드는 D로 돼 있고 TR은 뭡니까? Q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이오드냐고 갈면 안 되겠죠. 왜? 다이오드와 FET는 역할 자체, 동작 원리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초보자들은 PCB 표기명을 보지 않고 비슷하네 하고 달아버린다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반드시 표기명을 봐야 된다. 종류는 이게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주로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에 쓰는 것은 요 D팩 타입과 그죠? 요거 로우 RDS FET, P팩 타입이라고 보통 약칭을 하는데 보통 이제 로우 RDS FE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많이 써요. 근데 종류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긴 FET도 있어요. 처음 봤죠, 여러분들? 이런 건 아마 특수 장비 쪽에 들어가는 FET도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틀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모양이 틀리면 내가 생소한 거다 그러면 반드시 뭘 찾으라고 그랬죠? 데이터 시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야 된다. 그죠?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이게 FET인지 아니면 TR인지 뭐 다이오드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게 N채널인지 P채널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 보는 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근데 초보분들은 잘 안 보시죠. 근데 자꾸 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FET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심볼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심볼을. 엔체 이 단자가 3개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단자가 3개가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 게이트라는 단자하고 이 드레인이라는 단자하고 소스라는 단자가 나와 있는데 N채널 FET는 이 전류의 이 화살표는 전류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른다는 뜻이고요. N채널 P채널은 뭡니까? 화살표는 바깥으로 되어 있죠. 드레인의 소스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TR 보면은 NPNTR과 PNPTR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게이트라는 것은 TR의 베이스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하지만 TR은 어떻게 되어 있죠? TR은 이렇게 심벌로 그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전극들이 이렇게. 요게 뭡니까? 컬렉터. 요게 베이스. 이게 2m잖아요. 그죠? NPNTR은 이렇게 돼 있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게 NPNTR이죠.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류 제어를 한다는 거고, 지금 FET를 보여요. 가운데 끊어져 있어요. 정기적으로는 몸이 절연이에요, 절연. 그래서 어떤 전압이 가면 이 전개로서 제어를 한단 말이죠. 전개로서. 어떤 전압을 갈게 되면 전개가 발생돼서, 그죠? 여기 있는 어떤 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가운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얘하고 얘는 통하지 않아요. 얘하고 얘는 통하지 않아요. 오로지 통하는 건 뭐냐? 이 드레인과 소스예요. 드레인과 소스. 여기는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기적인 절연이란 말이죠.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냐 봅시다. 자, N채널 FET는 이 P형 기판, 그죠? P형 반도체 위에다가 그 N형 반도체를 갖다 2개를 갖다 여기 삽입을 한 거예요. 삽입을 이렇게. 그죠?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극을 이렇게 뺀 거예요. 전극을.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가운데는 이 P채널 FET는 가운데 뭐가 되어 있냐면 이산화규소라는 절연층이 되어 있습니다. SiO2라고 얘기하는 이산화규소층 위에다가 이 메탈, 그죠? 전극을 통할 수 있는 여기다 달아서 요걸 게이트로 붙여놓은 거예요. 요게 게이트를.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P채널 어떻게 되냐? N형 기판이라고 그러죠? N형 그 반도체 위에다가 P채널 반도체를 2개 박아가지고, 그죠? 가운데 이 절연층을 만들고 메탈을 위에다 얹어가지고 전극을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극이 나오겠죠? 이렇게 전극이 나오겠죠? 3개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가 나올 거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 가운데, 요게 지금 절연층이기 때문에, 이산화규 절연층이, 사남하게 절연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로서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 구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N채널 FET를 예를 들게, N채널 FET를 제일 많이 쓰죠. 왜냐면은, N채널 FET 캐리어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스피드가 전공에 비해서 2배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N채널 FET, TR에서는 NPNTR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N채널 FET는 이 게이트에다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돼요. 왜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되냐면, 봅시다. 여기가 P형 반도체, P형 기판이라고 했죠? P형 기판에다가 N형 반도체를 붙였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N형 반도체예요. 그죠? 양쪽에다가 이 다리를 뽑은 거죠. 이 다리 뽑은 하나는 드레인, 하나는 소스를 뽑은 거고, 가운데는 SiO2 이산화규소를 놓고 여기다 메탈을 붙여서 여기다가 게이트라는 단자를 뺀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절연층이라고 그랬죠? 전기를 못 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전개로다 제어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전압을 가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을, 그죠?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그죠? 현재 닫혀있지만 여기다가 플러스라는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그죠? 이 P형 반도체는 뭡니까?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둔 반도체죠? 그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를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쿨롱의 법칙에서 같은 극기는 반반한다 그랬죠? 같은 극기는. 자,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벌어지면서 이 가운데 길이 생기는 거. 이게 뭐라 했습니까? 소스하고 드레인과 소스와 전류가 흐르는 길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했죠. 이 채널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져서 전류가 소스의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를 가해줬다고 가해봅시다. 이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죠? P형 반도체니까 플러스 정기적성 반도체 되죠. 마이너스 전화가 쿨롱의 법칙에서 같은 극끼리는 뭡니까? 붙어버리죠. 그죠?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뭡니까? 채널이 이렇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닫히면서 뭡니까? 소스의 드레인으로 전류가 못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N채널 FET는 얘가 소스의 드레인 소스 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어떤 정기적 신호를 가해줘야 된다. 그죠? 채널 닫히게 하려면 뭡니까? 마이너스를 가해주면 되죠. 쿨랑의 법칙에서 같은 극끼리는 반발하고, 그죠? 그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고 있죠. 쿨랑의 법칙에서. 그래서 전개를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N채널을 우리가 플러스 정기적 신호를 가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스위칭 할 때, 그죠? 스위칭 펄스 신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플러스 신호예요. 이걸 가해줬을 때는 얘가 스위칭이 되고, 마이너스 신호가 여기 신호가 안 들어왔을 때는 뭡니까? 이런 신호가 들어왔다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닫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통하는 거예요. 또 여기가 왔어요. 그럼 뭐야? 얘가 스위칭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신호가 요렇게 돼 있다가 합시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온 오프 이게 바로 스위칭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FET를 스위칭 용도로 쓴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에서 쓰는 겁니다. 그죠? 게이트에는 N채널 때 게이트에는 항상 무슨 전압을 가해줘야 된다? 플러스 전압. P채널은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되겠죠? 왜 P형 반도체는 P채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라 그랬죠? 여기가 얘는 N형 반도체가 기판에다가 P형 반도체를 양쪽에 이렇게 해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의 신호를 가해줘야 마이너스 신호를 가해줘야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죠? 벌어지겠죠? 채널이 열리겠죠? 이게 벌어지겠죠? 그죠? 플러스 신호를 가해주면은 쿨러의 법칙에서 같은 얘기는 우리가 끌어당기니까 닫혀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N채널은 항상 게이트에다가 양의 신호를 가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P채널은 뭐라 그랬어요? 음의 신호를 이렇게 가해줘야 그 채널이 열린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 FET 동작 원리입니다.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된다고. 아까 GG신공이죠. 여러분들한테 속성 양부판별법은 이 구조를 알으셔야 돼. 왜냐면은 앞전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FET 심벌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요렇게 돼 있다 그랬죠.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요렇게. 그죠? 이 가운데는 이 절연이에요. 절연. 이 절연이란 말이죠. 절연이라고 이 절연. 그죠? 그러니까 여기야 요거 드레인하고 소스 이게 게이트라 그러면 항상 요거만 통하는 거야. 2단자하고 얘하고 통하지 않고 통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FET 종류를 좀 봅시다. FET 종류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고급 보드는 DR 모스를 많이 써요. 그죠? 드라이버 M 모스펫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CPU 전원부의 스위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심 소자가 뭐라 그랬죠? 일단 PWM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PWM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드라이버 IC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드라이버 IC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FET가 있어야 되고요. 스위칭한 신호를 우리가 정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여기 LC 필터가 있어야 되죠. 코일과 콘덴서가 있어야 되죠. 여기 중심 소자가 바로 이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렇게 이것 따로 이렇게 따로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 통합시켜 놓은 게 바로 DR 모스, 그죠? DR 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드라이버 IC, MOS, FET가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요 분이 통합되어 있는 거라고. 그죠? PWM은 별도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통합을 한 게 바로 DR 모스다. 고급 보드에는 이게 돼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데는 이게 안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다이렉트 FET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아주 고가인 그래픽 카드나 이런 데는 꼭 이게 좀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처럼 생겼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아주 열 특성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열이 잘 안 나요. 이런 것들은 요 두 개는 고가에 좀 많이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약방에 감춰주는 디펙 타입이죠. 이 디펙 타입. 요거는 저가 메인보드 저가 그래픽 카드는 아직도 쓰고 있죠. 이 다리가 나와 있는 거. 얘는 뭐냐면 RDS 값, 그죠?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 값이죠. VDS 값, 그죠? ID 값, 그죠? RDS 값 여기 중요해요. 근데 주로 많이 보는 게 VDS 값, 드레인 소스 간 전압, 드레인 전류, 그죠? 이걸 많이 우리가 데이터 시트 보죠. 이 RDS 값은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레인 소스 간 저항이에요. 얘는 내부 저항이 많아서 굉장히 열이 좀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난다고 얘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열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합니까? 여기다 히트싱크도 붙이고 그러죠. 그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는 내부 저항이 좀 심각하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디펙 타입 같은 거 우리가 보면은 요 부분이 지금 이게 구리 재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런 부분이 보라색으로 이 열화가 돼 가지고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요런 것들은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죠. 열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에 그 열이 발생해서 용량 감퇴가 됐다. 그런 얘기니까 갈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저가 보드나 저가 뭐 그 그래픽 카드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참 점차 사라져가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이 씁니다. 이거를.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디펙 타입을 좀 보면요. 디펙 타입은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다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쓰는 FET는 리드형 아이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메인보드 홀에다가 그죠? 홀에다가 그 얘를 삽입을 해서 그 회로 뒷면에 솔더링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우리 그 립스 보드에 보면 그죠? 우리가 3단계 스위칭 단계에서 FET와 PWM 통해서 스위칭 중심 소재가 되어 있는데 요런 이제 리드 타입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보드에 쓰는 것은 요 두 가지 타입을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제 SMD 타입으로다가 우리가 세 개의 다리가 나와 있죠. 이렇게 드레인, 게이트, 소스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드형으로 그죠? 홀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디팩과 아이팩 우리가 타입은 TO251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요런 건 리드 아이팩이라고 얘기하는데 TO251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립스보드에 쓰는 것은 요 두 가지 타입을 쓰는데 보통 TO252 타입을 잘 안 쓰죠. 요거는 그죠? 왜? 요거는 우리가 방열판에 그죠? 히트싱크에다가 여기다 절연지를 삽입해서 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TO252F 타입이라는 몰드 타입을 써요. 얘는 절연지가 필요 없죠. 그냥 나사결합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칭 쪽에 보면 FET가 이렇게 TO252 타입의 몰드 타입의 FET를 쓰고요. 마정에 우리 2차 측에 보면 뭡니까? 립소 2차 측에 보면 쇼트키 다이오드가 있죠. 거기도 보면 이제 이 TO252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그죠? 왜냐면 절연지를 끼우는 수고름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TO252 타입의 몰드 타입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디펙 타입 많이 쓰는 것은 단자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죠? 맨 위에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게이트고 소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가운데는 절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심벌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펙 타입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VDS 그죠? 그 다음에 ID 그죠? RDS 요걸 많이 본다 그랬죠. 얘는 뭐 드레인 소스 간 정압이 뭡니까? 30V 짜리고요. 요거 AP85T03이라는 거 예를 들자면 데이터 찾아보면은 우리가 BDS ID 값을 주로 많이 보는데 RDS 값도 우리가 좀 참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내부장 6mΩ이라고 좀 저항값이 좀 커요. 그죠? 얘는 75A 짜리죠. CPU 전원부 쪽에는 전압은 우리가 2V 미만이 들어가지만 전류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단상 전원부를 갖다가 우리가 그 여러 개를 해서 우리가 뭐 4페이지다 8페이지다 12페이지다 이렇게 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류가 높단 말이에요. CPU에 공급된 전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상 전원부를 만약에 4페이지다 그러면 4개를 연결한 거고 12페이지다 그러면 뭐 단상 전원부를 12개를 연결한 거예요. 12개 연결해 가지고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해 준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1.5V 건전지를 갖다가 4개를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같지만 전류는 그죠? 그 4개의 전류에 보다 더 높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류를 높게 해주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 높은 암페어의 우리가 FET를 쓰는데 초보자들은 이거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비슷하면 갖다 끼는데 이 75A 아니라 35A짜리 꼈다 보면 타버리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디펙 타입은 요 내부 저항 때문에 열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열이 많이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 수리를 많이 해보니까 모니터에 난다면 거기다가 이제 쿨링팬을 붙이기도 했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방열판을 붙이는 걸 권장을 해주면 쿨링팬을 붙이게 되면 저가를 붙였을 때는 또 나중에 소음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요렇게 여기 이제 그 모니터 쪽에 AD 보드잖아요. 여기 지금 스케일러란 말이죠. 스케일러에다가 이 스케일러도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이제 쿨링팬을 붙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요렇게 방열판을 여기 요런 걸 팝니다. 그죠? 요런 걸 사가지고 요렇게 이제 서멀 컴파운드라는 게 있어요. 요런 걸 이제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부품들이 이렇게 그 시중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방열판들이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렇게 뭐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많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서멀 컴파운드를 이게 묻혀가지고 지금 요것도 열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저 방열판을 서멀 컴파운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또 이런 레귤레이터 이런 것도 이제 고가 제품들은 붙어 있는데 만약에 열이 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멀 컴파운드하고 요런 이제 그 방열 히트싱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붙여서 그죠? 열을 최소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TV도 보면 열이 난다고 해서 뭐 팬을 갖다 큰 걸 갖다 붙여놓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요런 이제 그 히트싱크를 이용해서 붙여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내부 저항이 많은 뭐 레귤레이터라든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열이 많이 나니까 뭐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소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 부분은 그렇게 대비해도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볼 거는 VDS, ID, RDS 요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좀 알아볼 건 뭐냐면은 이제 생소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뿐이에요. 이것도 FET예요. 그죠? 메인보드에 지금 요런 메인보드 이런 타입의 메인보드에 FET가 많이 붙어 있어요. 보통 뭐 닉네임 P팩 타입으로 하는데 보통 이거보다는 로우 RDS FET다. 즉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을 아주 낮게 만든 그 FET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는 8개가 나와 있지만 구조는 사실 이래요. 여기 지금 5번부터 8번까지는 보통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는 드레인 단자고요. 지금 여기 점 있는 부분이 1번이라고 했죠. 1번부터 3번은 그냥 소스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듀얼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 2, 3번은 소스, 4번이 게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1, 2, 3번 소스, 4번 게이트, 5, 6, 7, 8번은 이게 이 회로가 이렇게 되어갖고 이게 드레인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드레인이에요. 요게 소스 게이트. 얘도 소스 게이트입니다. 이것도.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1번이잖아요. 소스 게이트란 말이죠. 이게 4개가. 위에는 통합된 이게 단자가 이게 이제 드레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열효율이 좋고 내부 저항이 적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이 덜 난다는 얘기죠. 저항은 뭐예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항이 많으면 열이 많이 나겠죠. 주울열이라고 그러죠? 많이 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인 저항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 로 RDS FET는 고가 메인보드에 쓴다. 그래서 이제 이 P팩 타입의 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점 있는 분이 1번이죠. 시계 반대방에 돌아가면서 핀맨이 매겨지니까 1, 2, 3번 소스, 4번 게이트, 5, 6, 7, 8번은 드레인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양부 측정할 때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콘덴서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콘덴서. 옛날에 이제 그 콘덴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 메인보드들은 이 전원부도 이렇게 그죠? 전해 콘덴서를 썼어요. 전해 콘덴서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건 뭐였어요? 이 방폭변이 있다 그랬죠? 그죠? 십자나, K자나 이렇게 돼 있다. 십자나 이렇게. 이게 방폭변이죠. 이 전해 액이 들어있는 전해 콘덴서예요. 얘는 수명이 좀 짧죠. 근데 요즘 나와 있는 것들은 뭡니까? 그죠? 요런 전원부도 이렇게 방폭변이 없는 여러분들이 술 얘기할 때 뭐 알루미늄 캔 콘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 명은 우리가 이제 솔리드 콘덴서, 폴리머 콘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로우 ESR 콘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 저항이 적은 그죠? 이 고체형 콘덴서를 우리가 로우 ESR 콘덴서 또는 솔리드 콘덴서 또 이게 고체가 폴리머라는 그 재질을 썼기 때문에 폴리머 콘덴서를 쓰는데 보통 로우 ESR 콘덴서, 솔리드 콘덴서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닉네임으로다가 보통 우리가 뭐 알루미늄 캔 콘덴서를 쓰는데 내부 저항이 적기 때문에 이 저가 메인보드도 보면 이 전원부는 그죠? 이 전력을 갖다가 우리가 잘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우 ESR 콘덴서 썼단 말이죠. 근데 저가들은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전해 콘덴서 썼단 말이죠. 이게 전해 콘덴서. 얘는 뭡니까? 얘는 그죠? 이 저가 이 콘덴서는 이 솔리드 콘덴서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얘는 안에 전해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쓰게 되면 안에 전해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 때문에 용량 감퇴가 된다. 물론 뭐 솔리드 콘덴서도 용량 감퇴는 돼요. 하지만 얘가 용량 감퇴가 더 빠르죠. 왜냐하면 전해액이 밀폐가 되어 있던 마르는 현상, 또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105도씨인데 최대 온도가, 이걸 우리가 뭡니까? 내열압이라고 그러죠. 내열압이 105도씨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주변 사용 가능한 주변 온도, 즉 105도씨를 얘기하는 건데, 105도씨가 넘어가면 이 안에 전해액이 끓어서, 그죠? 전해액이 끓어서 가스가 발생된다. 그죠? 가스가 발생해 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독극물이 전해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상이 가지 말게끔 이게 십자로 K자로 찢어져 있는 게, 금이가 있는 게 이게 쪽 찢어지면서 전해액이 흐르게끔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만약에 이게 안 터진다 그러면, 가스가 만약에 끓어서 압력이 생긴다 그러면 터지진 않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 얘기 잘하대요. 콘덴서가 임신했다고 배박 푹 부르는 게 있어요. 걔는 이미 마팅해가 간 거죠. 용량 감퇴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 끓어서 마르는 현상인 드라이업 현상이 생겼다고 우리가 판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은 그것만 싹 갈죠. 그것만 싹 갈면 주변을 다 갈아줘야 되겠죠. 왜냐면 그 배부른 콘덴서가 옆에 있는 콘덴서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얘도 용량 감퇴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로 ESR 콘덴서는 어떤 건지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요거는 좀 생소한 거 같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게 FET가 아니게 뭐죠 이게? 이거 명을 좀 찾아보면 되는데 데이터 시트 찾아보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그 FET야 어디야, 전원부 있잖아. 그러면 그 스위칭부 그 FET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이게 FET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우리가 로우 RDS FET다. 그래서 P팩 타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P팩 타입의 N채널 FET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조가 데이터 시트를 찾아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조는 요 점 있는 부분이 1번이라고 했죠. 1, 2, 3, 4 시계 반대에 5, 6, 7, 8이 나가죠. 그러니까 맨 위에 5, 6, 7, 8번은 드레인 단자고, 여기가 1, 2, 3이 소스, 4번이 게이트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드레인 단자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여기 게이트, 여기 세 개가 소스란 말이죠.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방열판 역할도 한다고요. 이렇게 방열판 역할도.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SM4336이라는 P팩 타입의 로우 RDS FET의 그 데이터 시트입니다. 이게 참조 좀 해서 찾아보세요. 자, FET 양부 판별법 우리가 떼어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FET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건 다 알죠. 그죠? 이거는 그죠? 이게 보통 이 가운데가 절연이라고 그랬죠. 절연. 여긴 전기가 안 통해. 그러니까 드레인과 소스만 통하는 거고, 이 게이트하고 드레인 통해도 안 되고 여기 통해도 안 되는 거죠. 절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했을 때 일단은 N채널 FET는 그죠? 어떻게 전류방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소스에 드레인을 흐르니까 얘가 플러스 방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 소스에다 플러스 봉을 대고 드레인에다 마이너스 봉을 댔을 때 0.5V 하면 정상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여기만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소스에다 플러스 봉을 대고 게이트에다 됐을 때 어떻게 전류가 흐르면 안 되겠죠. 그죠? 흐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 그죠? 절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잰 다음에는 반드시 뭐냐면 게이트하고 이 전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역방향으로 될 때는 요 게이트 소스를 갖다가 이 테스터 리드봉으로 이 게이트 쇼트를 해서 전류를 빼버려야 돼요. 전개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안에 그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전류가. 그래서 게이트 소스를 우리가 쇼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재보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봉을 대고 소스에다가 드레인에다 플러스 봉을 댔을 땐 전류가 통할 수가 없겠죠. 그죠? 전류가.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대고 여기다 플러스 봉을 통하겠어? 안 통하겠죠. 마찬가지로 게이트에 됐을 때도 안 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흐르는 건 뭐냐? 드레인과 소스간만 전류가 흐른다.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 개별로 됐을 때 양부 판별법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요걸 딱 알고 있어야 되시고, 그 다음에 FET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립스 보드나 아니면 AD 보드에는 이제 8핀 FET, SOIC 8핀 타입을 쓰는데 다리수만 많지만은 같은 형태예요. 그죠?
너무 또 다리가 8개네 그러지 말고 그 8개 다리는 FET가 하나 내장된 게 있고 듀얼 타입을 해서 N채널 FET가 2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하나는 P채널 하나는 N채널 NP채널 듀얼 타입의 FET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되니까 이 FET가 2개 들어가 있는 거야. 물론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다리가 8개라도 그런 건 여러분들이 심벌 보고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8개 있으나 똑같이 게이트 드레인 소스란 말이죠.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반드시 이렇게 정방향으로 재고 나서 잴 때는 역방이 될 때는 반드시 뭘 한다? 게이트 소스는 잔류전류를 쇼트시켜서 빼내라. 그죠? 여기 있죠. 요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요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AP85T03이라는 그죠? 03이라는 FET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심벌 보라죠. 심벌이 여기 소스에 이게 좀 드레인 게이트 소스잖아요. 드레인 게이트 소스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소스에다가 플러스 봉을 대야 되겠죠? 자, 다이오드 모드 놓고 플러스 봉을 댔어요. 드레인에다가 뭐 흑색 딜리봉을 대야 되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0.5V 그죠? 0.5V 가량 나오죠? 이게 정상이죠. 그죠? 여기다 소스에다가 플러스 봉을 대고 게이트 되면 여긴 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전류가 전압 측정되면 안 되겠죠? 역방이 됐을 때는 뭡니까? 반드시 역방향으로 쟀을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대고 플러스 봉을 역방향 측정했을 때는 반드시 게이트와 소스는 쇼트를 시켜서 잔류를 빼내라 그런 얘기를 했죠. 쟀을 때 다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자, 흑색 리드봉을 드레인에다 대고 적색 리드봉을 소스에 댔어요. 자, 나왔습니다. 여기는 절연이라고 했죠? 측정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이제 잔류전류를 빼내야 되겠죠? 게이트 소스를 리드봉으로 해가지고 빼낸 다음에 역방향을 재우면 역방향 당연히 다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측정되면 안 되고요. 측정되면 얘는 양품이죠. 자, 정방향으로 재고 게이트하고 소스하고 쇼트를 안 시키면은 역방이 있을 때는 0.0V가 나 쇼트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 FET 구매하는 우리가 수리 입문자도 계시더라고. 아닙니다. 그거는 이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류가 남아 있어요. 그죠?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빼내야 된다고. 얘하고 쇼트 시켜서 빼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메인보드에 적용된 FET를 한번 봅시다. FET를 보면요. 자, 고가인 메인보드를 보면 딱 봐도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이 고가 메인보드에 디펙 적용한 거죠. 디펙 적용. 이 고가 메인보드면 어떻게 하냐면 이 콘덴서가 아까 전에 콘덴서가 얘는 무슨 콘덴서를 했죠? 솔리드 콘덴서겠죠? 로우 ESR 콘덴서를 여기다 처리를 다 해놨어요. 요거는 좀 고가형 보드라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여기는 뭡니까? 이 디펙 타입 내부장 RDS 값, 그죠? 소스와 드레인 간 저항이 많은 RDS 값이 높은 디펙 타입 FET를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 뭘 고가 메인보드는 디펙 타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다 히트싱크를 집어넣었는데 히트싱크를 덮어놓는 것도 불안하니까 여기다 뭡니까? 이 방열 패드를 붙여놨어요. 방열 패드. 요걸 쿨링 패드, 방열 패드라고 합니다. 요건 어디 많이 쓰냐면 노트북에 그죠? 칩셋이나 그죠? CPU에 보면 이 방열 패드를 붙여서 그죠? 붙여서 얹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건 뭡니까? CPU 쪽에 그죠? 써멀 그리스를 많이 바르는데 써멀 그리스보다는 이 방열 패드가 효과가 훨씬 좋죠. 근데 이제 메인보드 CPU에는 이제 방열 패드를 쓰질 않고 보통 써멀 그리스를 쓰고 노트북에 이제 사우스 브리지, 노스 브리지, 그 다음에 CPU 쪽에는 이 방열 패드를 쓰는데 방열 패드는 이 부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구매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트북 같은 데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제 방열 패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방열 패드가.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방열 패드를 해가지고 여기 CPU 같은데 이렇게 얹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쿨러를 달면 되겠죠. 이런 방열 패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면 이런 방열 패드 구해서 열이 지배적으로 많이 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뭡니까 히트싱크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또 그걸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방열 패드도 써가지고 나름대로 쿨링을 우리가 완전히 보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노트북 같은 데는 요 쿨링 패드 많이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모양을 딱 보면 고가인지 알겠죠? 그죠? 고가 메인보드. 이거는 아주 좀 굉장히 고가죠. 얘는 여기 지금 보면 FET가 그 로우 RDS FET 써놨죠. 피팩 타입, 그죠? 쭉 다 피팩 타입이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는 뭡니까? 히트싱크까지 덮여 있고, 여기 밑에도 방열 패드가 붙어 있어요. 또 고가인 그래픽 카드도 보면 히트싱크 밑에다 방열 패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열들이 많이 나요, 그게. 이런 제품들도, 예, 뭐, RDS 타입이지만, 아무래도 오래 쓰면 좀 열이 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저가인 메인보드 봅시다. 얘는 방열 패드도 없지만은, 그죠? 히트싱크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타입의 그 메인보드들이 저가형은 고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다 보면 한번 사용 중에 만져보세요. 뜨끈뜨끈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내부에 이 반도체들이 용량 감퇴가 된다. 그죠? 여기 전원부는 지금 여기는 전해 콘덴사지만 요거는 지금 로우 ESR 콘덴서, 즉 솔리드 콘덴서 써놨죠. 왜냐면 이 스위칭 부이기 때문에 CPU한테 제대로 된 혈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이 CPU 전원부는 저가보드도 다 이 솔리드 콘덴서 써놨다고요. 그죠? 내부 저항이 좀 적은 솔리드 콘덴서 써놨기 때문에, 그죠? CPU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죠? 얘는 뭡니까? 3페이지죠? 단상 전원부 3개를 갖다 병렬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좀 허접하죠? 요즘 나오는 이제 기가바이트 제390 보드 같은 거는 12페이지를 적용한 아주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전류를.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저가 고가 보는 게 전원부 구성도 단상 전원부가 몇 개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런 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성능 높은 CPU를 못 꽂겠죠. 이게 G41 보드니까 성능 좋은 CPU를 못 꽂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나,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디펙 타입 적용한 거죠. 디펙 타입. 디펙 타입 뭐라 그랬죠? RDS 값, 드레인 소스 간 저항이 좀 높은 거다. 이 저가 메인보드도요, 좀 약간 각이 있는 것은 이렇게 피팩 타입을 써놨어요. 물론 여기 히트싱크 방열 패드는 적용이 안 돼 있지만, 요거는 이제 열 특성이 좋고, 그죠? 디펙 타입보다는 열이 덜 나는, 그죠? 로우 RDS, 그죠? 드레인 소스 간 저항을 최소로 낮춘 FET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적용한 게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자, 우리가 이제 불량이 나서 패턴을 PCB부터 이제 FET 소자를 디솔더링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 떼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열을 많이 가해주면은 이게 지금 동판이죠. 이게 드레인 부분이잖아요. 이 동판도 떠버려요, 이게 PCB에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얘가 뜨더라도 저게 돼도 여기 지금 게이트하고 소스 요거는 패턴이 얇단 말이죠. 얘가 들뜨거나 여기가 끊어져 버린다. 이 실 패턴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경우 난감하죠. 그죠? 왜 이게 뜨기 힘드냐면은 여기 보시면 디펙트 FT면 이게 지금 드레인 부분이죠. 날개 부분이 달렸죠. 얘가 방열판 역할도 해요. 이 자체에서. 여기 이런 PCB 동판이 이게 넘냐. 얘도 방열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납이 전체적으로 붙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연납에다가, 그죠? 또 제품이 오래되면 산화되다 보니까 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열풍기 갖고 이누게 뛰는 것은 잘못한 패턴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빨리 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피팩 타입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동판이 넓어요. 이거 여기는 뭡니까? 여기 이게 공통 단자로 돼 있죠. 이게 드레인이에요. 얘도 열을 많이 가하면 여기 납이 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뛸라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이게 그냥 열풍기나 인두리에 뛰기가. 여기도 보면 패턴들이 얇아요. 이게 그냥 일어나 버린다고, 이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열판 부분에 납이 지배적으로 많이 붙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SMD 타입이라도 디펙 타입, 피팩 이런 것들은 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름대로 디솔더링 할 때 FET 빨리 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죠. 잘못한 패턴이 일어나 버리면 이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자, SOIC 8핀 타입 FET도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얘도 요 밑에 이거 잘 안 떨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의 이 부분은 방열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도 솔더링이 돼 있어요. 지금 이런 타입의 FET 생각하고 뛸라 그러면 아주 힘듭니다. 이런 거 뛸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열풍기 가지고 여기 리드에 한번 가고 여기 리드에 한번 가고 가운데 한번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핀셋으로 약간의 얘가 흔들거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떼야 된단 말이죠. 이런 FET라고 이 FET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뛰다가는 패턴 다 일어나 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패턴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제가. 그죠? 주로 여러분들이 SYC 8핀 타입 요 형태를 봤을 거예요. 요 형태를. 그러니까 얘는 이 양쪽에만 가면 그죠? 여기다가 이제 그 젤프락스를 바르고 약간의 납을 갖다 도포해서 열풍기나 인두기는 금방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힘들단 말이죠. 이런 거. 메인보드에는 이런 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거 뛸라 그러면 아주 애로사항 많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모니터 AD 보드나 TV AD 보드면 이제 이런 타입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것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저 FET가 붙는데 여기에 이 칩본드로다가 양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칩장이 붙어 있죠. 양쪽에 빨간 게 쑥쑥 나와 있죠. 이 칩본드가 밑에 도포된 상황에서 얘를 솔더링 한 거예요. 이거 그냥 띄려면 안 떨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뛸 때 특히 이제 이런 칩본드가 붙어 있는 것은 AD 보드보다는 이제 립스 보드에 많이 있어요. 이제 SMPS 쪽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양산체제 공장에서 이 부품 이탈 방지, 물론 여기 크림납이 붙어서 이제 부품을 얹지만 크림납은 점성이 있지만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갈 때 이 부품이 이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칩본드로다가 먼저 쏜 다음에 그 여기다 하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은 뛸 때 여러분들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 밑에 칩본드가 이렇게 요 밑에 두 개가 도포가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열을 가할 때는 여기 양쪽에 리드 열을 여기 가하고 가운데 가고 이렇게 가해서 핀셋을 약간 비틀듯이 그죠? 하면 잘 떨어지겠죠. 그 옛날에는 진짜 초보 시절에는 부품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칩본드를 쓰기도 했어요. 옛날에 이거 가지고 부품을 갖다가 고정시켜 가지고 솔더링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거 안 쓰죠. 이게 지금 산지가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 굳었을 것 같은데 이거 그죠? 이런 걸 씁니다. 지금도 뭐 쓰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많이 썼죠 옛날에는. 자, 그래서 이런 거 뛸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죠? 왜냐면 그냥 떴다가는 이 패턴이 다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보시면 이 크게는 확대 찍었지만 이게 실 패턴들이거든요. 이게 다 연결된 거. 이게 끊어졌다 들고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SMD 타입 같은 거는 뛸 때도 아까 같이 두 가지 유형의 패턴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게 있나? 칩본드가 혹시 도포돼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 그러면 여기만 가해서 주로 뛴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여기 가고 가운데 가해서 비틀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뛰고 나면 이 뛴 자리가 빨간 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칩본드 자리입니다. 칩본드. 그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이 칩본드를 많이 써요. 부품 이탈 방지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참조를 하시고 딱 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앞에 빨간 게 삐져 나왔잖아요. 이게 칩본드예요. 그럼 이 지금 립스보드는 요것도 지금 칩본드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 여기 삐져 나왔죠. 요거 양쪽에 얘는 지금 이쪽으로 쭉 도포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잘 안 떨어져 이게.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칩본드 여기 양쪽에 튀어나온 게 이거 그냥 뛸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가고 가운데 가고 이렇게 해갖고 좀 약간의 납이 녹았다 그럴 때 이 핀셋을 갖고 양쪽 약간 비틀며 뛰면 떨어지죠 이게 그죠? 요 칩본드가 있네요 여기도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칩본드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 이거 왜 여기 본드가 이렇게 나와 있냐고. 이게 칩본드예요 이게. 부품 이탈 방지를 위해서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트북 같은 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노트북 같은 데는 아주 애로사항을 겪는 게 뭐냐면 리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칩 뛸 때 노트북 같은 데는 이 칩셋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 언더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칩본드를 갖다가 그죠? 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안쪽까지 그죠? 그럼 이 언더필 돼 있는 것은 열풍기로다가 그죠? 나무젓가락 같은 게서 이걸 다 긁어낸 다음에 띄어야지 그냥 띄면 다 일어나 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 노트북은 요런 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언더필 그죠? 칩본드 형태의 그런 걸 여기다 발라놓은 도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은 또 노트북에도 많이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참조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테일한 CPU 전원 공급 방식은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